서양 문명의 심장부라 불리는 아테네. 이 도시는 민주주의라는 혁명적 제도를 세상에 내놓은 곳입니다.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진리를 논하고 극작가들이 인간 본성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며 수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원리를 탐구했던 바로 그곳이죠. 인류가 이룬 지적 성취의 상당 부분이 이 작은 도시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찬란했던 순간들 사이사이엔 침략과 지배,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도시가 어떻게 몇천 년에 걸쳐 일어서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도 현대 세계의 토대를 만들어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테네 땅에 처음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 대략 기원전 7000년경까지 올라갑니다. 초기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도였지만 농사를 짓는 기술이 생기면서 5000여 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정착지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장소가 있었으니 평평한 바위로 이루어진 거대한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은 훗날 종교적 의식과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핵심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아테네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됩니다. 우리가 아크로폴리스라 부르는 바로 그 장소죠. 기원전 1412년쯤 되자 이 소박한 마을은 그리스 전역을 아우르는 최초의 대규모 문명권에 편입됩니다. 미케네 문명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도시들이 커지고 기술이 진보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세련미를 갖춰가던 시기였죠. 아테네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작은 촌락에서 벗어나 지중해 동부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이자 권력의 거점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미케넨스, 필로스처럼 거대한 궁전 국가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고전 그리스 문명을 규정하게 될 여러 문화적 특징들이 이미 이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록상으로 아테네가 처음 등장하는 건 기원전 13세기경의 문서들입니다. 당시엔 아테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도시에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면서 수호신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미케네 시대는 약 7세기 동안 계속되다가 기원전 1100년경 예고 없이 종말을 맞습니다. 지중해 일대의 여러 고대 문명들이 거의 동시에 붕괴된 이 사건을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대붕괴라 명명했습니다. 아테네 역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거나 버려지진 않았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미케네 도시들이 폐허로 변한 것과 달리 아테네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건 문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와 서사시들이 더 이상 기록되지 못하고 오로지 말로만 전승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도 바로 이 암흑의 시대의 구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라진 미케네 세계를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들이었습니다. 정치와 사회 구조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중앙 집권적 왕국이 무너지고 대신 혈연 중심의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 인물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분산된 체제였죠. 이런 변화가 훗날 폴리스, 즉 독립적인 도시국가라는 독특한 정치 형태가 등장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스 암흑기라 불리는 이 긴 세월 동안 실로 많은 것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록도, 지식도,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흔적도 없이 잊혀졌으니까요. 흥미롭게도 오늘날에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데이터가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고 누구든 접근할 수 있게 돼버렸죠. 기원전 800년경부터 도시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암흑기가 끝나고 고풍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죠. 근동과 이집트로 향하는 무역로가 재개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페니키아인들의 문자 체계를 받아들여 그리스식으로 개량한 알파벳을 만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해력이 다시 부활했죠. 법률 조항,
종교 경전, 시가 문자로 적히기 시작하면서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그리스 문화가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왕이 다스리던 아테네는 기원전 8세기에 권력 구조가 재편됩니다. 귀족 집안들이 장악하는 과두제로 전환된 것이죠. 왕의 권한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 자리를 아르콘이라 불리는 고위 관료 집단이 메우면서 귀족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했습니다. 이 시기 아테네는 영역을 확장해서 아티카 지방 전체를 통합하며 그리스 본토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소수 귀족들의 독점적 지배는 자연스럽게 평민들의 원성을 샀고 기원전 7세기와 6세기 내내 아테네는 연이은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첫 번째 개혁가가 드라콘입니다. 기원전 621년경 그는 아테네 역사상 최초로 법을 문서로 만들어 공표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가혹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드라코니안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엄격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들은 대부분 귀족층에게 유리했고 사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드라콘 이후에 나타난 인물이 솔론입니다. 기원전 594년 아르콘으로 선출된 그는 계급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제도를 없애버렸고 태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계급을 재구성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을 4개의 재산 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부유한 계층은 높은 공직에 오를 수 있게 하고 가장 가난한 계층도 에클레시아라는 민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것이죠. 솔론의 개혁은 귀족들의 절대적 지배에 균열을 냈지만 파벌 간 대립까지 없애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는 기원전 561년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인물에게 장악됩니다. 그의 통치가 완전히 폭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솔론의 개혁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고 경제 발전과 무역 진흥을 도모했기 때문이죠. 다만 기원전 527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두 아들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가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이들의 통치는 점점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히파르코스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히피아스는 강압적 통치로 대응했고 결국 기원전 510년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아테네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정치 변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가 이끈 민주정의 탄생 말이죠. 아테네의 정치 시스템이 근본부터 바뀌었는데요. 귀족 가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혈통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행정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참여 범위를 넓혔고 법안을 심의하는 500인 의회를 설치했으며 도편 추방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 사람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죠. 이런 변화들이 아테네를 훨씬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공동체로 만들었고 고전시대의 민주주의 실험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가 시작되면서 아테네는 문화,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독특한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중해 곳곳에 흩어진 다른 도시국가들과는 그리스인이라는 공통의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이런 동질감이 기원전 499년 아테네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오니아인들은 이전 세기에 지역을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봉기를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이 개입이 페르시아를 자극해서 그리스 본토 침공을 결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기원전 490년 첫 번째 대규모 전투인 마라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이 주로 아테네 중무장 보병들로 구성된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이죠. 이 전투에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를 쉬지 않고 달려가 승리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것이 현대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됐습니다. 페르시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80년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막강한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죠.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키던 소규모 그리스 수비대를 격파했고 동시에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도 그리스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아테네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고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점령하면서 도시 상당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해군 전력은 무사했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역습에 나선 그리스 함대는 기원전 480년 9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 덕분에 그리스가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고 기원전 479년에는 페르시아 세력을 그리스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주도국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와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 결성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체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테네는 이 동맹을 자신의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에게 조공을 강요하고 통제력을 강화해 나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테네 제국이 수립되면서 동부 지중해 전역으로 영향력이 확대됐고 도시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461년부터 429년까지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아테네는 예술, 철학, 문학의 중심으로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이 시기에 아테네의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세워졌는데 기원전 438년에 완성된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입니다. 문학적 성취도 눈부셨죠.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킬로스 같은 극작가들이 걸작들을 쏟아냈고 이 작품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전성기는 최초의 공공극장인 디오니소스 극장이 건립되면서 더욱 빛났고 공개 토론과 지적 교류의 전통이 서구 사상의 기초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시장 광장인 아고라에서 윤리, 지식, 덕성의 본질에 관한 대화를 나눴던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기원전 387년 아카데메이아를 창설했는데 이것이 서구 세계 최초의 고등교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생물학, 지리학, 천문학, 수학, 역사학 같은 학문들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졌죠. 아테네의 전성기가 도시와 제국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안겨줬지만 다른 그리스 국가들과의 긴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동맹체계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거느린 스파르타와의 관계가 아콰일로를 걸었죠. 기원전 431년 이 긴장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아테네와 그 해상 제국 대 스파르타가 이끄는 육상 국가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전쟁은 거의 30년간 지속됐고 양측의 상반된 군사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스파르타는 압도적인 육군력을 보유했고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자랑했죠. 초기에는 아테네가 우세했지만 내부 분열로 점차 약화됐고 결국 기원전 405년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에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전쟁 패배 이후 아테네의 힘과 영향력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과두정이 들어서면서 민주정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죠. 이전 세기에 누렸던 지배력을 회복하지 못한 아테네는 곧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라는 새로운 강자에게 가려지게 됩니다. 기원전 338년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의 지배에 저항하려 했지만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마케도니아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도시 국가로서의 자주성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 아테네는 예전의 중요성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해 나갔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23년 세상을 떠나고
그의 광대한 제국이 장군들 사이에 분할되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잠실 자유를 되찾을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듬해 알렉산드로스의 장군 중 한 명이자 마케도니아 섭정이었던 안티파트로스가 아테네의 봉기를 진압하고 마케도니아의 영향력을 재확립했습니다. 이로써 약 200년 동안 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아테네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2세기 동안 아테네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후계 왕국들, 즉 마케도니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제국 사이의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빠르게 팽창하던 로마 공화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의 승자가 되면서 기원전 146년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 전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종속 상태에 놓였지만 아테네는 여전히 그리스 문화와 지적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 자신이 고전 시대와 헬레니즘 시대에 걸쳐 아테네가 배출한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테네의 유명한 교육기관으로 보내 철학, 수사학, 예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테네의 문화적 유산을 흉내내고 이어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아테네는 더 이상 자치권을 가진 강국은 아니었지만 전략적 위치와 역사적 중요성 덕분에 로마 공화국과 이후 제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도시로 취급됐습니다. 로마 시대 동안 여러 황제들이 아테네에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종종 인상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초반에 통치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도시의 물리적, 문화적 재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132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대한 도서관 단지를 지었고 체육관, 여러 신전과 성소, 다리, 수도교를 건설했는데 이 수도교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됐던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을 마침내 완공했습니다. 기원 후 2세기와 3세기가 되자 아테네는 점점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다른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뿐 아니라 제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도시는 대체로 토착 그리스 종교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 기독교가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신앙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기독교의 부상은 결국 4세기에 아테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에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변모하던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리스 로마의 이교 신앙들은 서서히 잊혀져 갔죠. 이런 종교적 변화는 330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비잔티움 제국의 새 수도로 부상하면서 더욱 가속화됐고 아테네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문화적 중요성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후 몇 세기에 걸친 초기 비잔티움 시대 동안 아테네를 고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로 만들었던 이교 기반의 지적 기관들과 예배 장소들이 하나둘 폐쇄되거나 기독교 교회로 개조됐습니다. 도시는 사실상 비잔티움 제국 내에 보잘것없는 지방 도시로 전락했고, 따라서 과거에 누렸던 정치적 안정이나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민족 침략, 내부 갈등, 급변하는 정치 상황으로 인한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이런 상황은 12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13세기 초가 되자 비잔티움 제국 전체가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동쪽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세력을 확장했고, 이에 대응해 서유럽의 여러 기독교 왕국들이 성지를 되찾기 위한 십자군 원정을 여러 차례 일으켰기 때문이죠. 1202년 제4차 십자군이 출발했는데 원래 목표는 강력한 이집트 아이유브 술탄국을 먼저 제압해서 무슬림이 통제하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군은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 베네치아인들에게 수송을 의뢰했습니다. 일련의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십자군의 목적지가 이집트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게 됐죠.
1204년 비잔티움의 수도는 십자군에게 포위되고 약탈당했으며 제국은 여러 소규모 국가들로 분열됐습니다. 아테네는 새롭게 탄생한 자치 아테네 공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제4차 십자군 이후 아테네에는 프랑크족 지배가 확립되면서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풍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귀족 가문 출신의 라틴 영주들이 통치했고 전통적인 비잔티움 행정 체계를 서구식 봉건 제도로 대체했습니다. 아테네 공작들은 현지 그리스 주민들을 지배했고 아크로폴리스 요새 같은 주요 방어 시설을 건설하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중세 말기 아테네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카탈루냐 용병단과 이탈리아 귀족 세력을 포함한 여러 외세가 차례로 도시를 장악했다가 결국 베네치아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130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은 15세기에 에게해 지역으로 확장하면서 아테네를 포함한 귀중한 베네치아 무역 거점들을 위협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오스만 사이에는 동부 지중해 지배권을 놓고 거의 3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458년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마침내 아테네를 정복하면서 거의 400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스만 지배 아래에서 아테네는 이전의 비잔티움이나 베네치아의 통제를 받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 주민들에게 이슬람이 강요됐습니다. 새로운 투르크 지배층에 의해서 말이죠. 오스만은 아테네에 총독을 두고 통치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했지만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율성은 허용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스만의 감독 아래 있었죠.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면서 도시의 종교적, 문화적 경관이 변화했고 베네치아 통치 시절 가톨릭 교회였던 파르테논도 사원으로 개조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네치아가 다시 힘을 키워 오스만 제국에 맞서 과거 영토를 되찾기 위한 군사 원정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스만은 아테네를 그리스 남부 반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 거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새로운 성벽과 탑으로 요새화됐고 사원으로 바뀌었던 파르테논은 17세기의 화약 저장고로 재활용됐습니다. 이는 1687년 극적인 결과를 낳았는데요. 아테네를 포위한 베네치아군이 파르테논을 향해 박격포를 발사했고 내부에 저장된 화약이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건물의 지붕과 벽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됐고 파르테논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폐허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18세기가 시작되면서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이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의 다른 지역에 살던 그리스인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아테네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런 경제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오스만 제국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지방 전초기지로 여겨졌고 과거 문화와 지성의 중심지였던 지위는 거의 잊혀진 상태였죠. 다만 아테네의 고대 유적과 고전 건축물은 계몽주의 시대 유럽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대 그리스 유물을 연구하거나 획득하려고 아테네를 찾았습니다. 악명 높고 논란이 된 사건 하나가 1800년대 초에 발생했는데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엘긴 경이 파르테논에서 여러 고대 조각상들을 떼어내 영국으로 가져가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초가 되자 오스만 제국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각지에서 지역 반란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그리스인들은 1821년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아테네 역시 나라 전체와 함께 혁명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8년간 이어진 전쟁 동안 그리스 반군과 오스만군 사이의 전투로 도시는 상당한 피해와 파괴를 겪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일련의 군사 개입과 1829년 평화 협상을 거쳐 그리스인들은 마침내 1833년 오스만으로부터 아테네를 되찾았습니다. 같은 해 바이에른의 오토 왕자가 도시에 입섭해 새로 독립한 그리스 왕국의 국왕 자리에 올랐고 아테네는 수도가 됐습니다. 독립 당시 아테네는 인구 약 1만 명의 소박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수도로 정한 것은 주로 상징적인 이유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와의 연관성과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었죠. 다만 현대 수도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오토 왕 치세 동안 대규모 도시 개발이 추진됐는데 새로운 공공 건물 건설, 유럽식 건축 양식 도입, 필수 공공 서비스 확립 등 도시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나머지 기간 동안 아테네는 그리스 왕국이 기반을 다지면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고고학 박물관, 자피온 홀, 파나티나이코 경기장 같은 주요 랜드마크들이 건설됐고, 특히 경기장은 1896년 최초의 근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복원됐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아테네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주거 지역, 넓은 대로, 공공광장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욱 현대화됐죠. 이런 발전의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추축국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3년은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광범위한 기아, 경제 붕괴, 정치적 탄압이 만연했죠. 1944년 아테네가 해방됐지만 곧이어 그리스 공산주의자들과 국가주의자들 사이의 내전으로 다시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1950년 평화가 회복되면서 아테네는 상당한 경제 회복과 산업화를 겪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도시가 변모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군부 독재 기간 동안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아테네는 21세기로 이어지는 부흥의 궤도를 유지했습니다. 2004년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긴축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아테네는 여전히 고대부터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회복력과 재생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테네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깊은 침체를 반복하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이 도시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